사람들이 가장 불신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금융업일 겁니다. 수많은 경제 위기의 배후에 금융권이 있었고 사람들의 평생 모은 돈을 날려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융이라는 도구 자체는 모든 경제 체제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현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융은 분명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며 현재 필요와 미래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도와주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은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이고 반대로 부실한 금융 시스템은 많은 대안적 경제 모델들을 파괴시켰습니다. 문제는 금융이 본래 목적을 넘어서 과도하게 팽창했을 때 발생합니다. 오늘날 금융업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금융이 경제에서 담당해야 할 본래 역할을 잊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놀랍도록 단순한 개념인데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에서 금융의 진정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현재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금융업이 지나치게 비대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금융업은 자본과 토지, 노동, 기업가 정신 같은 다른 생산 요소들 사이의 중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돈이나 부를 가져다가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배치하여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토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업이 이론적으로 자본 투자를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을 받아서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노동 부분에서는 금융업이 근로자들에게 자본을 제공해서 주택대출을 통해 자산을 소유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금융업은 근로자들에게 현재 자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래 노동 가치의 일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의 네 번째 요소인 기업가 정신이 있는데 이는 경제의 제한된 자원으로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론상 금융업은 주어진 자원에 가장 큰 가치를 더할 잠재력을 가진 아이디어와 사업에만 자본을 공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을 치료할 아이디어를 가진 두 명의 기업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한 명은 수십 년 경력에 훈련받은 종양 전문의이고 다른 한 명은 의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제한된 자본을 누구에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것이 금융업계의 역할이죠. 성공적인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발명의 원천이 되며 성공하면 소비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에 기여합니다. 기업가는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본을 연결해준 금융중개자와 수익을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자본 투자는 일반적으로 생산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섞어서 이뤄집니다. 기업가 정신은 좋은 수익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투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중개기관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죠. 아마도 금융이 경제 성장을 이끈 가장 잘 설명되고 자연스러운 사례 중 하나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일 겁니다. 당시 기술 혁신과 더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경제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기업들은 직물 공장, 증기기관, 기계장비 건설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풍부한 인력이 있어도 투자 수익을 거두려면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금융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며 산업 확장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금융업은 여전히 규모가 작고 미개발 상태였습니다. 자금은 대개 은행이나 투자펀드가 중개 역할을 하지 않고 부유한 개인에게서 직접 조달되었습니다. 금융업이 성장하면서 더 큰 기관들이 형성되고 새로운 시장들이 등장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금융중개자들은 생산에 대한 투자에서 소비에 대한 투자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는 논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사회 대부분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왜 이 모든 상품을 대량 생산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소비자 신용의 부상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처음으로 당장의 소득과 저축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벗어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등 고가 품목에 대한 신용대출은 192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빠르게 가능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점차 보편화되었고 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를 위한 금융은 1980년대에 신용카드로 대표되었습니다. 195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가계부채는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신용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GDP의 24%에서 76%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금융업은 경제의 공급 측면에 자본을 배분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수요 측면에도 자본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 효과로 인해 실제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업이 이런 역사적 기록을 훨씬 뛰어넘어 발전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금융업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금융업의 많은 측면이 실제 경제에 제공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우려는 일부 대형 금융기관들이 소유하게 된 엄청난 규모와 그에 따른 권력으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금융회사들의 연간 수익을 살펴보면 뉴질랜드나 포르투갈처럼 국가 전체의 GDP와 비교되는 총액을 산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계 종사자들의 사적 이익이 반드시 더 넓은 경제적 이익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금융업이 경제에서 주로 수행해온 순기여 역할을 넘어섰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라나 포르하르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비즈니스 칼럼니스트이자 부편집장이며 CNN의 글로벌 경제 분석가이기도 합니다. 금융업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을 모래시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자는 한쪽에 있고 차용자는 다른 쪽에 있죠.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말입니다. 모든 저축을 여기에 모아놓고 금융은 모래시계의 작은 부분이 되어 양쪽이 생산적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2016년에 연구를 진행했을 때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흘러들어가는 돈의 약 15%만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생산적인 투자에 쓰였습니다. 대부분의 돈 85%는 기존 자산의 매매라는 폐쇄적인 순환에 있었고 이로 인해 다시 물건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주식시장의 가격은 오르지만 메인스트리트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생기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융업이 요즘 극히 드문 중소기업 대출 같은 장기 생산적 투자에서 벗어나 단기 거래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격 변동과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몇 개월에서 몇 나노초에 달하는 짧은 기간 동안 거래를 실행합니다. 외환시장, 주식시장, 암호화폐시장, 심지어 상품시장에서도 단기 거래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런 방식은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가격 변동을 초래하고 실물 경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합니다. 가상 거래에서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장기 투자와 달리 투기적 단기 거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총 이익은 총 손실과 일치해야 하며 발생한 유일한 변화는 플레이어 간의 가치 재분배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불평등한 경쟁 환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초보적인 트레이더들이 전문 분석가와 더 많은 정보 도구를 보유한 대형 플레이어들에게 금전적으로 착취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수백만 명의 새로운 거래자들이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거래는 중독성이 강하고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화려한 광고와 금융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빠른 현금 인출의 유혹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플랫폼의 유일한 동기는 거래 활동을 극대화하여 수수료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거래 계좌를 설정할 때 표시되는 거래자의 82%가 돈을 잃는다는 면책 조항을 보셨나요? 이는 담뱃값에 적힌 경고문과 금융업계의 대응입니다. 둘 다 내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엄숙한 법적 조치이지만 단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자주 무시됩니다. 결국 이런 종류의 투기적 금융활동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실제 재화가 창출되지 않고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경제의 가치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투자계의 거장 워런 버핏은 2022년 열린 회의에서 금융시장이 거의 완전히 카지노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투기적 단기 거래가 금융업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더 넓은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가치를 추가하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인은 본질적으로 모든 금융시장에도 적용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 비대칭입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한 주체가 다른 주체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즉 교환된 실제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임원이 회사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다가오는 거래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기업 임원과 주식에 가까운 미래 가치를 알지 못하는 판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한 당사자에게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예는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다른 부분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수익을 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초고속 연결을 갖춘 알고리즘이 다른 누구보다 먼저 정보에 접근하는 고주파 거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 몇 초 만에 끝나지만 누적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고빈도 거래로 인해 주식시장에서만 연간 5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금융 시스템은 본래의 건전한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대신 투기적 거래와 정보 비대칭을 통한 착취에 더 집중하고 있죠. 이런 변화는 경제 성장보다는 불평등을 조장하고 생산적 투자보다는 단기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융이 다시 경제 발전의 도구가 되려면 본래의 중개 역할로 돌아가 실질적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